그럼 내가 니들 때문에 밤마다 베개 물고 울던 건 뭔데? 여기 있어. 니들 대화, 병원 진단서, 그리고 이 녹음기.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며느리 얼굴은 하얘졌습니다. 이젠 내가 지킬 거야. 내 삶도, 내 이름도.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들을 그날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제 삶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제천에 살고 있는 71세 서정숙입니다. 이제 인생의 뒷자락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위해 애쓰는 평범한 어머니이자 시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도시가 낯설고 무서워서 평생을 시골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밭일도 줄이고 바느질도 이젠 손에서 놓았지만 손주 사진만 보면 다시 힘이 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하나, 그 아이를 위해 못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지더군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어머님 하며 늘 예의를 차렸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것 같다는 이상한 낌새가 자꾸만 들었습니다. 촌스럽다, 시골 냄새 난다.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쉬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 말들이 자꾸 쌓이니까 마음이 점점 멀어지더군요. 어느 순간부터는 생일조차 잊혀졌고 손주 발표회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괜히 섭섭해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이복래 할머니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진 한 번쯤 떠봐야 알아. 가끔은 찔러봐야 속내가 보여.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꺼내 보여줘야 할까요? 그리고 바로 그 물음에서 제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제가 처음 제천으로 시집 온 건 23살 때였습니다. 신랑은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고 그 덕분에 저는 시댁살이를 오래 하게 되었지요. 아침 5시면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밭일하고 밤엔 이불 꿰매며 그렇게 숨 돌릴 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은 넌 진짜 촌스럽다는 말을 농담처럼 내뱉곤 했지만 저는 그저 가족만 잘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들은 유난히 제품을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아이가 처음 그렇게 말하던 날, 제 가슴은 이상하게 뭉클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며 학원비, 등록금, 심지어 결혼자금까지 한 푼 한 푼 모아뒀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단정하고 또렷한 인상의 도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공손하게 어머님 하며 인사하는 모습에 마음이 한결 놓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이의 말투와 눈빛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런 옷은 요즘 좀 촌스러워 보여요. 이제는 이런 스타일 그만 입으세요. 어머님, 손주들한테 시골 말투 쓰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겉으론 웃으며 건네는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그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요즘 세대랑 좀 다르잖아. 지연이 말도 좀 들어봐.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싫다고 해줬다면 덜 아팠을 겁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말투, 그 아래 깔린 무시는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게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명절만 되면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저였습니다. 올해는 처갓집부터 다녀올게요. 장모님 허리 디스크가 또 도지셔서 이번엔 저희만 갔다 올게요. 이번엔 가족 여행이 잡혀 있어서요. 어머님 댁은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해마다 반복되는 그 말들의 속이 쓰려도 늘 그래, 알겠다는 대답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서운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역시 이해심이 많으세요. 시어머니 중에 최고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눌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생일이 있는 줄도 몰랐던 날, SNS에 올라온 케이크 사진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은 입맛에 안 맞는다며 아예 먹지 않은 채 고스란히 다시 가져다 놓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너무 촌스럽고 불편한 존재인가, 그런 자괴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어머님 하며 웃던 며느리가 뒤에서는 가족 단톡방에서 저를 아예 제외시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우연히 알게 된 건 손주가 할머니, 우리 엄마가 어른들끼리 단톡방 만들었는데 할머니는 거기 없어. 엄마가 그냥 쉬시라고 했대요. 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지고 손끝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베개를 꼭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내가 이 가족의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언제나 제 자신을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이웃 이복래 할머니와 주고받은 몇 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저 여사, 그렇게만 살면 안 돼. 한 번쯤은 속을 보여줘야 해. 자식은 안 가르치면 모른다니까. 그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참지만은 않겠다고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무겁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겨울 정도였죠. 엄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들이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약국에서 약만 좀 샀어. 그 말에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멍하니 손주 사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떠들썩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있었죠. 그때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가족 채팅방 사진. 순간 화면에 뜬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밝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었고 테이블 위엔 케이크와 선물 포장 박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몇 초 지나지 않아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올렸다가 급히 지운 눈치였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그 뒤로 채팅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이 장모 생일이었구나.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제 생일날 아들이 사온 건 편의점에서 급히 사온 초콜릿 케이크 하나였습니다. 엄마,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20분 남짓 앉아 있다 떠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한 장이 지워졌을 뿐인데 제 안에 눌러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만 바라보다가 문득 남편의 유품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10년 넘게 책장 안에 넣어둔 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심스레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시골 땅 문서, 보험 증서, 예금 통장 복사본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상호는 이게 있는 줄도 모르겠지. 한참 동안 서류를 들고 앉아 있다가 마침내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나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좀 다녀보려고 해. 어디 아프신데요? 그냥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지 뭐. 근데 보험 서류가 정리가 안 돼서. 네가 좀 봐줄래? 보험료? 알겠어요. 내일 시간 내서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용히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도착했고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약은 드셨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과일을 씻고 영양제를 챙겨오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아파도 연락 한 통 없던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빠진 모습을 보니 속이 이상하게 쓰렸습니다. 그나저나 보험 서류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말에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문서, 보험 증서, 예금 내역까지 거실 테이블 위에 하나하나 펼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들인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와, 이 땅 아직 갖고 계셨네요. 여기 요즘 개발된다고 하던데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감정가는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 몇 억쯤은 된다고 하더라. 그 말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내 인생이 그들 눈엔 그저 촌스럽게 보였겠지만 이 재산 앞에선 꽤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테지.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틈만 나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이번 주말엔 저희가 꼭 모시러 갈게요. 말투는 지나칠 정도로 상냥해졌고 가끔은 그 다정함이 어쩐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들어 자주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과랑 단호박 샀어요. 지나가다가 생각나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언가를 유심히 살피는 듯한 눈빛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야근이라며 며느리 혼자 들렀습니다. 과일을 챙겨주고 간다고 하며
싱크대 정리를 하더니 어머님, 좀 누우세요. 정리는 제가 할게요. 라며 부엌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저는 방에 있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거실 테이블 쪽에서 뭔가 뒤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자 며느리가 낮은 조명 아래에서 서류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용히 묻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어머님 그냥 혹시 보험 서류 빠진 게 있나 싶어서요. 지난번에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시 정리해 보려고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웃음 뒤에 어딘가 불편하고 익숙한 위선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습니다. 엄마, 그 땅 말인데 혹시 팔 생각 있으세요? 그래, 팔면 좋을 것 같아. 요즘 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만 팔면 4억 넘게 받을 수도 있대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팔까 생각은 해봤지. 근데 그 돈은 너희 장모님 수술비에 보태줄까 싶어서. 뭐라고? 아들의 표정이 이 순간 딱 굳었습니다. 왜? 나도 예전에 그분 수술 얘기 듣고 마음이 안 좋았거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 돈까지 쓰실 필요는 없죠. 며느리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숨긴 감정은 뚜렷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너희 애들 몫으로 정해볼까 해. 그건 좀.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고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병원 예약은 하셨어요? 감기 오래 가면 안 좋은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저희가 같이 가요? 근데 혹시 보험 적용은 되는 거죠? 그 말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감기약 사러 약국 간 날에는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지금은 보험 적용이 되느냐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 씨, 나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 그 눈치 빠른 며느리가 진심이었으면 유산 얘기 전에 그렇게 친절했겠니?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손주들이잖아. 정숙 씨 착한 거랑 바보 되는 거는 달라.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복례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 서류들 혹시 우리 집에서 보관하는 게 어때요? 여기 있다가 잃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괜찮아. 그건 내가 알아서 잘 보관할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써두셨어요? 유언장. 요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그녀의 눈빛엔 걱정보단 호기심 그리고 욕심이 비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썼어. 그날 복례 할머니가 와서 도와줬거든. 영상도 찍어놨고 공증도 받을 거야. 영상이요?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내 서류 들춰보거나 마음이 바뀌면 그 영상 인터넷에 올릴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연락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촌년이라는 말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내 인생의 가치 말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유산 서류를 들여다보던 일이 있은 후로 잠시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병원 진료를 챙겨주겠다고 나섰고, 며느리는 반찬을 챙겨오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앞으론 자주 뵐게요. 그 말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조금은 변하려는 걸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고, 아이들 웃음소리에 괜스레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유산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변호사라든가 서류 정리 같은 것이요.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와줄 수 있으면 고맙지. 다만, 아직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는 생각 중이야. 그 말을 들은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뜻대로 하셔야죠. 그녀는 빠르게 태도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얘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장호야, 내가 서진이 이름으로 적금 하나 들었다. 정말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 생기면 그 돈은 꼭 서진이에게 갔으면 좋겠어. 물론이죠, 엄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치고 다쳐도 아이 하나라도 따뜻하게 자라면 그걸로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복례 할머니가 김치를 담가 들고 왔습니다. 정숙 씨, 요즘은 좀 어때? 괜찮아지는가 싶다가도 또 어딘가 마음 한쪽이 불편해요. 조용한 게 더 불안하달까요? 그래, 갑자기 너무 친절해지는 것도 이상한 거야. 진심이면 꾸준하겠지. 근데 만약 또 무슨 꿍꿍이가 있으면 곧 드러날 거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동네 슈퍼 앞에서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들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집 며느리 시어머니 땅 개발된다더니 요즘 공인중개사도 알아본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아들 부부가 같이 서류 챙겨서 왔다 갔다 한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내 땅을? 서류 원본은 내 손에 있었지만 복사라도 했던 건 아닐까? 내 모르게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내 땅 서류 혹시 복사해 놓은 거 있니? 네. 아, 그게 혹시 몰라서 스캔만 해놨어요. 혹시 어머님이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왜 알아봤어?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세 좀 알아봤어요.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해서 혹시 팔게 되시면 손해보실까봐.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서 계산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평화로웠던 시간. 그저 유산을 향한 또 다른 접근이었을 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진짜로 나를 지킬 준비를 하겠다고. 며느리의 입에서 스캔만 했다는 말을 들은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와준다는 말 한마디로 내 서류를 몰래 복사하고 부동산까지 기웃거리면서 그걸 내게 한마디 말도 안 해. 그 배신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동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저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죠. 그곳에서 들은 말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젊은 부부가 이 근처 땅 시세 물어보러 왔어요. 그쪽 친척분들이라고 하던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연이랑 상호가 내 모르게 이 땅을 처분할 생각을 했던 건가.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혹시 너 내 땅 알아보고 있었니?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시세만 좀 알아본 거야? 혹시라도 엄마가 돈 필요하신 일 생길까 봐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네가 그런 걸 알아보니? 지연이랑 얘기하다가 그냥 혹시 몰라서 준비해두는 게 낫겠다 싶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도와드리겠다면서 속으로는 내 재산을 자기들 기준에 맞춰 움직일 생각이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서운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좀 정리하려고. 공증도 받을 거니까 변호사랑 같이 가려고 해. 그녀는 잠깐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어머님. 그 대답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복래 할머니가 부랴부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정숙 씨, 너 요즘 조심해야겠더라. 동네 카페에서 지연 씨가 그런 말을 했대. 무슨 말이요?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걱정이다. 뭐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더래. 순간 등줄기에서 땀이 쭉 흘렀습니다. 이제는 내 정신 상태까지 건드리는구나. 혹시라도 유언장 공증을 막기 위해 내 인지 능력에 흠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서랍 속에 묵혀뒀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들은 말들, 의심스러운 행동들, 이제부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 갔소.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미리 받았습니다. 어르신, 인지 기능도 좋으시고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 해. 그날 오후 지연이가 도시락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입가엔 평소보다 더 과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제가 야채죽 끓여왔어요. 그래, 다녀왔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내 정신 상태는 또래보다 낫다고. 그 말에 그녀의 손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숟가락을 도시락 뚜껑에 얹던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죠. 그런 말씀까지 들으셨군요. 요즘 어머님이 예민하셔서 걱정이 됐어요. 예민한 건지 아니면 누가 자꾸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 나는 말끝을 흐리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얼버무리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유언장 관련해서는 변호사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믿을 만한 분인데 공증도 잘 처리해 주시거든요. 괜찮아. 영상도 찍어뒀고 내용도 다 정리해서 곧 공증받을 거야.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정하셨어요? 그래. 가진 게 많진 않지만 누가 날 어떻게 대해왔는지 하나도 안 잊고 있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아들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아세요? 지연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 땅 시세는 왜 알아봤니? 그건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모를 상황을 네가 왜 가정하니? 내가 부탁한 적 있니?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걱정하는 사람이 서류 훔쳐보고 내 정신 상태 떠벌리고 다니니? 엄마 말이 너무 심해요. 심한 건 말이 아니라 니들이 해온 행동이야. 나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 혹시라도 딴 말 할 생각 마.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눈빛을 교환하더니 지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앞으로 생각이 있으니까요.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도 빠듯하고. 그래서 내 땅이 당연히 니들 거라고 생각한 거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니들 그동안 알고 있었어? 그 돈 모으느라 평생 치과 한 번 제대로 못 다니고 시장 바닥에서 발 시리게 일했어. 그런 나한테 이제 정신 나갔다고 소문내는 게 니들 말하는 걱정이야? 그날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는 손바닥 뒤에 숨지 않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단지 내 건강이나 안부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읽음 표시만 남을 뿐 답장은 오지 않았죠. 손주들까지 발기를 끊으니 집안은 괜스레 썰렁해졌습니다. 아마 저를 갑자기 성격 바뀐 귀찮은 시어머니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며칠 후 이복래 할머니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복래 씨, 나 진짜 이번엔 확실히 해두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우린 거실 한켠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사진을 정리하고 남편이 남긴 재산 관련 서류도 하나하나 스캔해서 USB에 담았습니다. 제가 손수 쓴 유언장 초안도 함께 검토했죠. 이건 다음 주에 변호사랑 공증받을 거야.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준비해야 하니까. 그래, 잘했어. 이젠 누가 지켜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준비해야지. 그 주 토요일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선 그의 얼굴엔 평소와는 다른 기색이 비쳤습니다. 엄마, 요즘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하니? 지연이가 잠도 잘 못 자요. 엄마가 너무 몰아붙이잖아요. 잠을 못 자. 그럼 내가 너희 눈치 보느라 밤마다 뒤척이고 울던 건 뭐니? 우린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랬어요. 걱정돼서 내 땅 알아보고 보험금 얘기 꺼내고 내 정신이 이상하단 소문까지 내. 그 순간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말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녹음기와 USB를 올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 너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했는지.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받은 인지 기능 검사 결과도.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엄마 이걸 다. 그래. 내가 아무 말 안 했다고, 다 모른다고 생각했니?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깨달은 듯 보였죠. 그날 밤 며느리에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앞섰어요. 어머님은 항상 저희 편이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 문자를 읽고 나니 처음 지연이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웃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했던 그 눈빛.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던 모습. 하지만 그간의 상처는 짧은 문장 하나로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 순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누구의 기대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제 방식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굴 다치게 하기 위한 복수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당당한 선언. 촌년이라 불리던 과거가 아닌 제 이름을 걸고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문자를 받은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사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진심이 아닌 대응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책임감도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 한 줄. 저는 그제야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읍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준비한 유언장입니다. 영상 기록도 있고 관련 서류도 다 챙겼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증도 문제없고 나중에 혹시 다툼이 생겨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내 할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복내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이 USB, 혹시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이걸 변호사한테 꼭 전달해 줘. 부탁이야. 무슨 소리야, 정숙 씨. 왜 그런 말을 해? 혹시 모르잖아. 사람이 욕심 앞에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요즘 들어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열린 어르신 대상 재산관리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노후 사기 예방법이 주제였는데 강사의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모든 걸 미리 다 넘기지 마세요. 노년의 삶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랑 식사하실래요? 저는 단답으로 보냈습니다. 내 일정은 내가 정해. 니들이 맞춰.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아들은 억지 웃음을 띤 채 말했죠. 엄마, 그냥 다 잊고 다시 잘 지내면 안 될까? 우리도 반성 많이 했어. 그래. 그럼 난 있는 대신에 많이 배웠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걸.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제 땅 옆에 개발 얘기 돌던데 진짜인가요? 아, 그거요? 도로 들어선다더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잘 버티면 값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럼 지금은 절대 팔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은 들썩이는 시기라 조심해야 해요. 그 통화 후 저는 법무사와 상담해 제 명의 재산 일부를 기부 신탁 형태로 전환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서진이를 위한 교육비 펀드를 따로 만들어 등록해뒀죠. 물론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뒤 저는 서진이를 위해 조용히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서진아, 이 편지를 나중에 읽게 된다면 기억해 주렴. 할머니가 널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그날 밤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복수란 반드시 날카로운 말이나 분노로 하는 게 아니란 걸. 내 삶을 다시 설계하고 내 존엄을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주 서진이도 함께였죠. 며느리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야 정신 좀 차렸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에 며느리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고, 아들은 괜히 서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색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정리한 재산 관련 서류야. 일부는 서진이 앞으로 교육비 통장 만들어뒀고, 남은 건 앞으로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두 사람의 얼굴이 일순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런 걸? 너희랑 상의할 이유가 없어.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니까.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억지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노력이라는 게 뭔데? 내 땅 알아보고, 보험 들춰보고, 내 정신 상태까지 의심했던 그거.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는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저흰 그냥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이면 적어도 믿음을 저버리진 말았어야지. 난 너희를 믿었고, 그래서 마음을 내줬어. 근데 넌 날 단지 보험 들고 있는 노인, 땅 가진 시골 어르신쯤으로만 본 거잖아.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우리가 너무 욕심냈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그래. 나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지. 근데 너희 덕분에 많이 배웠다.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서진이가 제 무릎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랑 그림 그리래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야 할 건 바로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었지. 누군가의 껍데기 같은 사과나 말뿐인 회유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은 그만 가볼게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이제 내가 먼저 연락하진 않을 거야.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복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례 씨, 나 이제 좀 숨 쉬는 것 같아. 그래야지. 너 이제야 진짜 내 자리로 돌아온 거야.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선택한 가장 단단한 복수였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한 손엔 따뜻한 차가 담긴 텀블러, 다른 손엔 작은 바람개비를 쥔 손주 서진이의 손이 잡혀 있죠. 그 아이가 할머니하고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그래, 나 아직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 지연은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엔 여전히 어색함이 있지만 이제는 서로 거리를 지킬 줄 압니다. 필요 이상 얽지 않고 필요할 땐 예의를 지키는 사이. 그게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입니다. 아들도 제 앞에서 더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무언의 사과 같은 침묵이지만 저는 그게 더 진심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낡은 앨범, 오래된 서류, 누렇게 바랜 편지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구석도 함께 정리했죠.
예전엔 늘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렸던 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제 이름 그대로 서정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무시당하고 조용히 삼켜야 했던 말들과 속으로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결국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져가려 했던 것보다 제가 지켜낸 내 존엄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 저를 바라봐 주는 아이 서진이가 곁에 있기에 앞으로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신가요? 혹은 이유 없는 자책과 외로움 속에 혼자 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분명 당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웃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생긴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